탑 중에 탑, 굉장히 하이 클래스인 분을 모셨습니다. 돼지고기, 어리알, 그리고 뭐 염소고기 너무 질려서 잘 안 먹어요. 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어요. 화장품을 시스코랑 락랑 향수는 샵 평양이 제일 많은 게 빈티인 것 같아요. 달러를 좀 많이 쓰면 500이고 와, 북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믿겨지질 않아요. 여러분 감자 좋아하세요? 대형만 감자 좋아하는 사람 소리 질러!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셨어요? 진짜 감자 같아, 근데. 이야, 이걸 이렇게 멋있게 한다고? 거의 감자가 이럴 수가 있구나. 아, 보통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만 네. 이게 불타는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일요일에 2만갑에 EDM으로 대홍당 감자를 불일. 예,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그맨 정찬민 씨. 네, 이만갓 고객님. 일요일 밤에 갑자기 북한 비트 넣어서 많이 당황하셨어요? 개그맨 정차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라 씨는? 저는 뭔가 그 전에는 그냥 생 감자였다면 지금 되게 맛있는 감자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 튀긴 감자. 그렇네. 되게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네. 터실터실한. 그러네. 차민 씨가 얼마 전에 이수진 씨하고 했던 그 보이스피싱 그거를 한번 우리가 실제로 한번 볼까요? 아, 이거 하면 대단한 거지. 네. 네? 저 신용카드 안 쓰는데?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가르마도 바꿨네. 원래 가르마를 그러게 쓰는 얼굴이 달라요. 아, 가르마를 이쪽으로요? 네. 저 때는 이쪽으로 했었어요. 예, 그래서 한동안 머리도 2대8로 좀 하고 많이 다니고 약간 덥수룩하게 하고 다니고 심지어 필리핀에 행사가 있었는데 그 옷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옷을 놔뒀는데 필리핀 분들께서 버리는 건 줄 알고 버렸던 거야. 의상이 너무 남루하니까. 대리 어때요? 근데 그만큼 연기를 잘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진짜 조선적으로 이게 알아본다는 게. 그럼 대리 씨도 한 번만 그 한 번만.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셨어요? 야, 귀 빨개지는 거 봐. 이거 잘하는데. 당황한 연기. 니 당황했니? 당황하셨어요? 더 잘하시는데? 아, 이거 재밌다. 얼마 전에 수지 씨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수지랑 저랑 처음에 코너하고 나서 기사가 떴는데 둘이서 엄청 화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사가 뭘로 떴냐면 조선족 부부가 개콘에 나왔다. 이렇게 뜬 거예요. 근데 거기서 둘 다 조선족에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부부라는 거에서 화가 나가지고 기자한테 전화하려고 했었습니다.
아 근데 이수지 씨랑 진짜 잘 어울리나 봐요. 왜냐면 극 중에서도 부부가 아니잖아요. 직장 내 선후배잖아. 근데 기사가 부부로 날 정도면 둘이 잘 어울리는 거야. 그럼 제2의 배일지 배현정 같은 사이예요. 늦기 전에 이수지 씨 늦기 전에 다시 고백을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늦기 전에. 아니요. 네. 서로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고 일적인 거 말고는 절대 보지도 않습니다. 네. 너무 단호하구나. 네. 아마 수지가 더 단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탈북민들과 관계가 있다. 네. 어떤 얘기입니까? 제가 대학교 때 공연을 좀 했었는데 저희 대학교에서 이제 봉사활동처럼 하나원으로 공연을 한 번씩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안성에 같이 있었거든요. 하나원 옆에. 그래서 하나원 가서 막 공연도 하고 재밌게 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보신 분들이 어린 친구들이 사진도 찍어달라고 그러고 막 사인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는 그때 이제 개그맨을 준비하고 막 그럴 때인데 그래서 너무 막 연예인 대접 받으니까 좋아가지고 이 남한에서는 안 먹히는데 북한에서 먹히는구나.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예, 통일되면 평양 가서 내가 데뷔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원을 알기도 전부터 하나원을 아신 거네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렇죠. 거의 10년도 더 됐네. 10년 전. 자, 오늘 그런가 하면은 우리 민규 씨가 좀 달라 보여요. 좋은 일 있죠? 아, 예. 4월 초에 영화가 개봉합니다. 진짜 기대되는데. 예, 머니백이라는 영화인데요. 네. 거기서 제가 말하자면 사채업자가 시키는 돈 수금하러 다니는 이름 역할도 양아치예요. 양아치예요. 이름이 양아치라고요? 배역 역할이 이름 자체가 양아치예요. 그래서 학원다. 예, 그래서 되게 촬영하는 동안에 계속 이렇게 정말 양아치처럼 걷고 표정 짓고 막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관찰을 했었을 때 건달 이게 조직 폭력배들은 걷는 게 약간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펴야 돼요. 그러고서 약간 이렇게 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걷는데 근데 양아치 말하자면 뭐 조직도 아니고 정말 막 들이대는 애들은 그냥 약간 이렇게 걸어요. 그냥 약간 이렇게 걸어요.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방정 같다, 방정 같다. 아 리얼하다.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앞으로 숙여져 있고 언제나 나갈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단단히. 그 양아치는 그렇게 하고 걸어오다가 앞에서 이렇게 하고 걸어오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변변하나요? 이렇게 조직. 네. 네. 내가 조직. 네, 조직. 이거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죠 이렇게. 이거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죠 이렇게. 와 진짜. 아무튼 영화 대박 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나면 회식 쏘겠습니다. 500만. 아, 좋지. 네. 예, 오늘 이만갑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예, 최근에요 북한 소식들이 연일 전해지면서 언론에 북한 그 지도자들의 모습이 자주 나오잖아요. 특히나 뭐 김정은 그리고 김여정, 현송월, 뭐 리설주까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북한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상류층 하면은 상위 0.001%에 사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사실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자주 내려와서 증언을 한 것도 아니고요. 예. 네. 하지만 오늘 이만갑에서 북한 상류층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른 때보다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정원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1000여 명의 탈북민들을 만나신 분이죠. 나원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이제 남 같지 않아요. 네. 자주 뵈니까. 자, 이게 사실은 과거에는 국정원에 계셨던 분들하면은 좀 무섭고 선글라스 끼고 있고 막. 다음부터 선글라스 끼고. 아니. 방송 나오고 뭐 문자 많이 받으셨다고요? 근데 의외로 이만갑을 많이 보나 보더라고요. 그럼요. 본방 나간 그 이튿날 뭐 전화 오지. 계속 그저께까지 계속 전화 왔더라고. 야, 재방송 봤는데 너 나왔더라. 와. 그러면서 너무 감동받았다고. 그러면서 또 한 분은 그러더라고. 아, 당신은 그 봉사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 같다고. 그 탈북민들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제2의 또 네, 그렇죠. 지금. 인생을 또 요양원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네. 또 노인분들을 그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격려들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나훈아 선생님 오셔서 사실 북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쭉 해주시고 탈북민들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우리가 탈북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가졌던 편견 네. 그런 거 없애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정말 오랜 시간에 탈북하신 분들을 다 뭐 이렇게 만나고 그 중에 이제 이거 가짜다 진짜다를 좀 나누신 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좀 신빙성도 있고 좀 재밌어요. 맞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 그 아주 상위 중에 상위. 예, 0.00001%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모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기자 한 분을 모시는데요. 우리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동아일보 기자 중에 진짜 북에서 생활하다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성아 기자님이 전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상위 1%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취재를 하셨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평양 엘리트 출신 주성하 기자. 그는 2003년도부터 동아일보 공채 기자로 활동하며 북한 관련 소식을 취재하고 있는데 주성하 기자가 단독 취재한 북한 상위 1%의 호화 생활. 기사 속 주인공은 북한 고위 간부의 자식인 A씨. 주성하 기자는 어떻게 그를 취재하게 되었을까? 제가 북한 취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연출을 해가지고 해외에 나와 있는 많은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 인터뷰에 등장하는 사람은 북한에서 한 2,400명 정도, 그러려면 한 0.01% 안에 들어갈 정도로 호화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알게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해외에 나올 정도면 상위 1%는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아주 이런 특권층 부류에서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수준에서 사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어느 정도로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북한 상류층의 삶은 어떨까? 진짜 평양 부자들은 좋아해요. 제 안에는 가방, 화장품은 물론 장구까지 다 요. 동안이에요. 속감으로도 싸가라요. 지금 평양 부자들이 투자해서 월세 놓고 전세를 놓고 해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들도 따져보면 다 분당 거의 간부들이죠. 평양에도 전세와 월세가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 또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거의 고위 간부라고 하는데 세계적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돈 가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삽니까? 집부터 사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게 되면 좋은 집부터 가려고 해요. 주황당 간부가 사실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가 가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 잘 버는 사람 뒤에는 큰 간부가 뒤에 숨어 있는 거죠. 돈 주는 그들이 대리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의 자식인 A씨는 북한 상류층이 하룻밤에 쓰는 유흥비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우린 하룻밤에 벤자민 5장은 기본이에요. 벤자민 5장은 $500를 뜻하는 말이죠. 북한에서 상류층 3명이 평양 세당가가에서 하룻밤을 즐기는데 쓰는 돈이에요. 술도 위스키, 브랜디, 꼬냑 등 모든 종류를 저렇게 다 마셔요. 제일 싼 게 31호 정도고요. 셋이 엑소 같은 900유로짜리 양주도 마셔요. 북한 노동자 월급의 약 1000배인 $500를 하룻밤에 쓰는 북한 상류층.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상류층들의 생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약이 되고 달러가 적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대북 제재가 지금처럼 계속 강력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상위 1%의 삶도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고 북한 체제가 붕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대북 제재를 풀어야 되는 것이 김정은의 시급한 목표가 된 것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북한에서 대화 공세로 나오는 것도 결국은 김정은이가 인민들 눈치 보는 게 아니고 결국 평양 사람들 더 나가서 부유층들이 대북 제재를 해서 반발하게 되면 체제가 위험하다 이런 것도 상당히 고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북한에서는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상류층, 부유층들이 당에 대한 그 신념이 무너지게 되면 이게 무척 체제를 유지하는 데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저도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좀 놀랍기도 하고 처음 접하는 이야기라 그렇긴 하는데요. 우리 옥별 씨 같은 경우에는 새내기잖아요. 남한 생활 새내기 1년. 이런 상위층 이야기, 1% 상위층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브랜드 그런 건 무슨 명품백이라 그런 건 이렇게 소문을 듣지 직접 보고 그런 건 못 하거든요. 샤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그럼 북한에서도. 아까 뭐 우리는 샤 가방만 썼고 화장품만 썼고.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해산 같은 경우랑 지금 평양의 부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좀 차이가 좀 커요? 네, 제가 듣기에도 아직 저렇게 사는 사람 있긴 있구나 이 정도로 샤잖아요 명품백 저렇게 호화롭게 사는 사람 저 본 적은 없어요. 아 북한에서는 네네. 얘기도 들은 적 없어요? 얘기는 가끔은 들었는데 이렇게 지금 현지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놀라워요. 그 사실은 뭐 그렇게 외세에 대해서 막 닫아놓고 있으면서도 상류층만큼은 해외 브랜드, 명품 브랜드를 좋아한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만 나갑니다에서 북한의 상류층들 살던 얘기를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분은요 평양에서 태어나서 30년간 살다가 최근에 탈북한 분입니다. 이분은 평양 토박이로 평양예술학원 출신인데요.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분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블라인드로 인터뷰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평양예술학원 출신의 서지아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와. 기타 소리 아닌 것 같아. 와, 최고다. 이거 어떻게 치지? 저 안에 지아 씨, 저 미안한데 진짜 지금 직접 연주한 거 맞아요? 네. 아니 너무 놀라워서 이게 지금 한 사람이 한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어디 CD를 들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혹시 죄송합니다 막 할 얘기가 많지만 이거 할지 저거 할지 고민한 거 중에 다른 거 뭐 하려고 그러셨어요? 다른 것도 있으세요? 네, 뱃삼의 무초를 준비하긴 했는데 뱃삼의 무초요? 그거 조금만 더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좋다. 이야, 네 부탁드릴게요. 대박이다. 좋다.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소지아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예뻐. 그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저는 17년 작년에 왔어요. 아 그러세요? 얼마 안 되셨네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주하신 분들 많은데 은숙 씨? 네. 지금 연주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 연주 들으니까 저희 선전대 때 원경이라고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도 평양에서 예술대학 졸업생이에요. 근데 수준이 이게 레벨이 똑같아요, 저렇게. 그분 아니세요 혹시? 아니에요. 누나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누나? 그 언니는 나이가 있어요. 이제. 아, 그래요? 저보다 6살 이상이었고 근데 예, 이자 보니까 뱃사면 묻혀도 똑같이 하고 오. 앞전에 하셨던 그 곡도 예, 너무 예, 레벨이 똑같고 그리고 이제 연주하시는 그게 확실하게 예술대학에 지아 씨. 네. 전공이 혹시 기타였습니까? 네, 전공이 기타였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렇게 실루엣만 봤을 때 되게 약간 좀 어리신 분 같은데 너무 기타를 이렇게 잘 치시니까 몇 살 때부터 평양예술학원을 다니신 건지 너무 궁금해요. 평양예술학원은 서학교부터 예과,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한 울타리에 다 있어서 저는 예과부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학부 대학 10년 동안 다녔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일반 과목 전공이랑 다 같이 하면 하루 종일 하긴 하는데 이게 전공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이틀에 한 번씩 건너서 이렇게 하고 한 번 수업 받을 때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레슨을 받고 개별 훈련 시간은 자기가 자체로 수업 다 끝마치고 자체로 시간을 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 1학기예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다른 학기도 하면서 배우면서 이걸 전공으로 하나 더 깊이 배우나요? 자기 전공 하나만 배우죠. 하나만 해요? 근데 평양 그 예술대학이라는 그곳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평양예술학원이요. 교재나 모든 거는 각 도 예술학원처럼 똑같이 배웁니다. 금성학원도 같은 학원 교재를 씁니다. 금성학원하고 레벨은 서로 틀립니다. 서로 자기네가 금성학원이 최고다. 네,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다. 평양예술학원 나온 애들은 우리가 최고다라고 할 정도지만 레벨은 거의 비슷한 걸로 교재를 같이 씁니다. 서지아 씨. 어디가 뭐 최고?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 주세요. 금성학원에 대해서 하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데 네. 어때요? 좀 수준을 좀 비교하자면 그 학교 내부에서는 어땠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금성학원하고 레벨을 따진다기보다도 그러니까 금성학원은 어린애들고 선행공전 애들 그 설맞이 공연도 하고 그런 애들을 금성에서 많이 그 양성을 해서 키우고 내보내고 하고요. 예술학원이나 음악대학은 다 졸업을 시킨 다음에 전문가 양성을 다 시켜서 각 그 중앙예술단체에다가 배치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좀 틀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과거로 거슬러 가서 다시 입학을 해야 되는데 평양예술학원 가시겠어요? 금성학원 가시겠어요? 저는 예술학원이. 네. 바로 이랬어요. 더 위네. 뭔가. 아니, 다 똑같습니다. 금성학원도 졸업을 하면 예술단체로 가는 거만. 그럼 아니, 설미 씨는- 중간에서 내배로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설미 대학원까지 씨는 갔어요.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평양예술학원 갈 거예요? 금성학원이죠. 금성학원이죠. 금성학원 학생들은 많은 북한 전국의 인민들에게 다 알려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꽃보라를 부르던 뭐 김순영도 이 보안성 협수단 같고 김성녀 보천보 같이 다 이름 대게 되면 걔 거기 갔구나 하지만 평양예술학원은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어느 출신인지 솔직히 몰라요. 주황단체는 갔겠지만. 야 이렇게 좀만 더 얘기하면 이제 답답해서 나오실 것 같아 이제. 찍고 평양예술학원이 뭐라고? 그래서 나오신다 이제 답답해서. 넌 뭐라 그랬니? 근데 거기 나오고 나면 어디로 취직을 하게 돼요? 대학을 졸업하면 응당이 선전순동부에서 알아서 그게 뭐 필요한 인원수만큼 예술단에다가 배치를 하는 겁니다. 대체로 중앙예술단체 그 만수대 예술단이나 뭐 피바다가곡단, 평양예술단 이런데 각 중앙예술단체 하고 그다음에 뭐 모란봉악단이나 청봉악단은 지금 새로 이렇게 특별하게 마련된 거라서 거기는 특별히 캐스팅을 하는 거죠. 뭐 금성학원이나 예술학원이나 아니면 예술단체에서도 또 캐스팅을 따로 특별히 뽑아서 가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데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좀 빽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간 다음에 1년이나 2년 거기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좀 힘을 써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게 왜냐면 지금은
졸업할 말기쯤 되면 성중간기간 외화벌이를 하는 쪽에서 빽이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찝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중간기간 외화벌이 기업소에 들어가서 이제 좀 서클하면서 돈 받는 게 짭짤하거든요. 저 중앙예술대 지아 별로 씨가 안 좋아요. 속닥거린다고 자기까지 말투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아니, 제가 안 편한 말투로 좀 해요. 좀. 원래 말투 여기 안 예쁘게 해요, 말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 거야? 야, 자존심 대결이에요. 자존심 대결이야. 예. 야, 들어보니까 정말 엄청 명문인 것 같아요. 금성학원도 그런데. 예. 평양예술학원도 엄청 명문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삼지연 관현악단 오신 거 보셨죠? 네. 거기도 혹시 그러면 평양예술학원 출신이 있었나요? 네. 우리 동창이곡에 있더라고요. 네. 첼로를 했어요. 네. 참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네. 세계명곡을 연주하는 거면 이제 다른 것은 다 비슷한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공연할 때 사회 보는 서계자가 양장을 하고선 하는 그 모습이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공연을 할 때는 사회자는 무조건 한복을 저기서는 많이 입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평양에서 예술을 공부하고 이럴 정도면 집이 굉장히 잘 사셨다라는 건가요? 저희 집은 저 옥류관 아시는 분도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동강변에 옥류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옥류관이 바라보이는 맞은편 쪽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뭐 광장도 보이고 김일성 광장. 네. 오, 멋있겠다. 천리마동상 뭐 그런 거 주체탑 다 보이죠. 집에서 주체탑이 보여요? 네 보이죠. 네. 와 대박이다. 근데 아파트가 우리 한 28층, 30층 되거든요. 네, 거기에서 우리 8층에서 살았는데 전기가 잘 안 들어오잖아요. 평양도 뭐 구역마다 이렇게 덜내서 주는 거라서 아파트에 불이 안 오면 30층 사람들 너무 곤란하거든요. 그게 걸어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7층부터 10층 사이에 그 층이 아주 좀 좋은 층이었던 것 같아요. 로얄층이군요. 보통은 이제 강변 뷰 있으면서 걸어 올라갈 보통은 만한 높은 층이 로얄층인데 적당해? 10층이 걷기 적당해요? 그러면 28층 사는 사람, 30층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일단 올라가면 내려오기 싫어하고, 네. 네, 한 번 많이 결심하는 게 힘들죠, 내려갈 때. 저는 보면, 예.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싫어서 약간 나도 좀 건망증이 많아서 학교 갈 때 막 목 빼놓고 가곤 하거든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쳐요. 이렇게 맨 밑에서 엄마 하고. 네. 그럼 엄마가 던져주는 거예요? 네, 떨궈달라고. 8층에 던질 수는 있지. 30층은 어떻게 던져? 나훈아 선생님. 예. 뭐 이렇게 재밌으세요 지금? 아니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사우스포 저분들은 한국 관점에서 자꾸 여쭤보니까. 예. 맞아. 이거 전문가신데. 근데 이제 뭐 김정은이 이제 집권하면서부터 많이 지금 평양 여명거리 같은 거 아주 그냥 거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같이 막 돼 있잖아. 예. 사실 좀 막 올리고 그냥 색상도 환하게 칠하고. 예.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전기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그런 말 하잖아요. 평양이 뭐 100m 미인이라고. 예. 옆에서 보면 멋있거든. 막상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은 진짜 이런 거예요. 그 려명거리 이제 아파트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김정은이랑 리설주 부부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중앙 텔레비전에 이렇게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살림집이 들어섰다면서 아파트를 광고했는데 제 눈에 하나 딱 띈 게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물통이 있는 겁니다. 파란색, 빨간색 통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겉은 너무 화려하지만 물 나오는 시간에 거기다가 물을 받아놨다가 써야 되니까 물통은 한 집에 다 2개씩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야, 아직도 물 공급이 안 되는구나.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북한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저 아파트 저런 데는 아무나 못 사는 거잖아요. 네, 뭐 요새는 아파트도 다 뒤에서 이제 뭐 사고 팔고 하는 거라서 아파트에서 살기가 쉽진 않죠. 거기 사고 팔고가 된다. 네. 혹시 전월세 같은 거 있습니까? 전세나 월세? 아, 여기랑은 그 개념이 틀린 게 그 동거처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3칸짜리 집에서 사는데 2칸이나 뭐 1칸이 방이 남으면 그 방을 뭐 자기 지인이나 친구들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을 드려요. 그러면 그 월에 뭐 15달러나 20달러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직거래로 진행이 되는 거야? 부동산이 따로 있나? 아, 부동산은 없고요. 예, 나라에서 그 승인이 돼 있는 거주증이 있거든요. 뭐 집에 들어가려면 거주증을 떼야 되는데 그거를 떼려면 그거 떼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간부들이 있잖아요. 그런 입사증 같은 거를 떼주는 사람들이 그 뒷거래 할 때 좀 돈을 많이 챙기죠. 네. 그래가지고. 아, 중간에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구나. 아니 근데 부모님이 뭐 하셨길래 그렇게 이렇게? 저희 아버지는 그냥 좀 간부 좀 하셨고, 네, 어머니는 대학 교수 하셨습니다. 사실 그 지아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굉장히 잘 사셨던 것 같은데 그 평양 상류층이 쓴다는 뭐 땡, 뭐 굿땡, 뭐 이렇게 명품들 있잖아요. 그런 명품 브랜드도 써 보셨나요? 네, 써보긴 했죠. 화장품은 어디 거 쓰셨어요? 저는 화장품을 그 일본산 화장품을 좀 썼어요. 아, 시도랑 랑랑 뭐 샤넬 향수는 우리 그 아는 친구가 또 해외 나가서 살다가 오면서 또 선물로 줘가지고 또. 진짜 좋으세요. 아니 근데 향수 뿌려도 돼요? 북한도? 네, 뿌리죠. 근데 되게 자본주의 느낌 나잖아요, 향수는. 아니 그래서 냄새 좀 나게 되면 야 이게 이 몸에서 이 몸땡이에서 자본주의 냄새 몸에서 부르지아 냄새가 난다고. 아니 그러면 그런 그 브랜드 제품은 어디서 사는 건가요? 아, 백화점에는 그러니까 그 물품이 한정된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백화점을 잘 안 다녀요. 그 가격도 비싸고 뭐 걸을 만한 곳도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시장에 나가면 요새는 진짜 뭐 고양이들 내놓고 다 있으니까 네, 거기서 자기 정도에 맞게 사는 거죠. 아, 금성학원도 그렇고 예술학원도 그렇고 또 애들이 그 예술하는 애들이 좀 치장 이런 데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애들을 한 명 알아가지고 또 여러 명도 친구들 데리고 와라 해서 우르르 몰려가서 막 상품 구경도 하고 골라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북한에도 방문 판매가 있어요? 있죠. 그럼 지아 씨는 방문 판매로 뭐 사보셨어요? 아, 저희 집에서는 그 어머니가 요리에 좀 관심이 많으셔서 네, 한국산 넋죽기를 사서 넋죽이요? 네. 그래서 그걸 뭐 주스도 내서 먹고 떡도 해서 먹고 뭐 고기도 갈아서 먹고 예. 가격은 어느 정도 해요? 그러면 녹즙기나 이런 게? 그게 한 100달러 가지고 넘어요. 100달러면은 쌀로 하면 몇 킬로예요? 25kg짜리였었지. 25kg. 150kg. 150kg. 엄청 비싸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북한에서 어마어마하셨던 것 같은데 지아 씨 혹시 그 평양에서 그 달러를 좀 써보셨나요? 네, 좀 써보긴 했죠. 아, 달러를 쓸 네. 수가 있나? 북한에서? 네네, 쓰는 외화 식당도 많고 해서 네, 달러 쓰는 데가 많아요, 이게. 그 저는 식당에 좀 잘 뭐 놀러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대체로 그 좀 고급 레스토랑 같은데 뭐 그런 데 가면 좀 많이 쓰면 500이고 뭐 한 200-300 정도.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한국하고 좀 스타일이 틀린 게 한국은 밥 먹고 또 술집 2차 가고 노래방 3차 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북한은 한 데서 다 놀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에 노래방까지 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룸을 하나 잡아서 거기서 식당에서 요리를 떼서 먹고 중식, 일식, 양식 뭐 다 있어요. 네. 양주 마시고 놀고 뭐 노래 부르고 하다 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북한은 그거를 한 사람이 내요? 아니면 같이 나눠서 내요? 아, 네, 더치페이를 안 하고 대체로는 좀 한 사람이 내는 거에 있어요. 네,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죠. 내나? 네, 뭐 한 번 내가 내고 한 번 내가 내고 뭐. 네.
서민들한테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죠. 500달러면은 제가 평양에 놀러 갈 때 가지고 간 돈이에요. 제일 최고로 많이 가지고 간 돈이에요. 그걸 보름 동안 탕진해 쓰고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500달러. 여기는 하루에 그냥 잠깐 동안. 네, 해사님은 그 지도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까지 올라갔다가 올라오는 게 500달러인데 한 끼에 그걸 다 드신다고 하니까. 한이 서렸나요, 막? 왜냐면 그 양주값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엑소라든지 뭐 이런 거는 막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주의 급 VSOP라든가 하는 꼬냑의 급을 얘기하는데 엑소급이 좀 비싸거든요. 제일 비싸거든요. 얼마예요? 78, 뭐 100달러 넘어가는 것도 있고. 네. 한국에서는 이제 한 병에 술집에서 먹자면 한 최소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하는 선이 이제 엑소급이라고. 근데 왜 이렇게 달라요? 북한은 그럼 가짜예요? 술이 다른 거죠, 종이. 우리나라는 북에서 먹는 건 안 먹을 거야, 아마 거의. 아, 여러 개가 있구나.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북한 저 평양 친구들은 야 오늘 저 평양 맛집 어디서 모이자, 핫플레이스 뭐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어디 가서 놀자 뭐 이런 장소들이 있어요? 한 4, 5년 전에 이탈리아 식당이라는 게 생겼어요. 피자집이. 그래서 그 나라에서 뭐 다 가서 배워오게 해가지고 또 이탈리아 직접 가서 다 이게 교수 받아가지고 왔는 분들인데 그게 또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평촌에 있는 곳에 그래서 거기에 가서 피자도 한번 먹고 했는데 꽤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거기.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식당 같은 경우도 그 상점도 이제 외화 상점이 있고 이제 일반 상점이 있고 식당도 외화 식당이 있고 일반 식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뭐 그런 데는 외화 식당이라서 외국인들이 가서 이제 저 달러로 이렇게 먹고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 주민 일반 주민들도 달러 가지고 와서 이제 먹을 수 있는 데죠. 그 사실 왜 북한에서 북한 당국이 이런 고급 레스토랑을 만드냐면요. 이건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옛날에 쿠바가 사회주권이 붕괴가 되면서 외환난에 이제 그 휩싸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쿠바 그 당국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좋은 이런 뭐 식당이라든지 좋은 상점을 만들어서 묻고 따지지 않겠다. 나와서 달러를 써라. 어쩌면 북한도 지금 외환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레스토랑을 통해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달러를 지금 걷어들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레스토랑들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아 씨 평소에도 그렇게 드세요? 저희 집은 엄마 아빠가 좀 먹는데 많이 관심을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뭐 돼지 같은 것도 뭐 반마리 아니면 한 마리 이렇게 통으로 사가지고 뭐 좀 절임 같은 거 이렇게 해놓던지 아니면 뭐 육회 같은 것도 좀 해먹고 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영성 식료공장에 그 간부를 좀 아시거든요. 이제 지인분이 있어가지고 뭐 소고기도 좀 집에다가 갖다주고 해서. 네, 뭐 그런 걸 좀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가 요리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샐러드를 여기서 말하면 그 약간 샐러드는 풀떼기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내가 말하는 샐러드는 그 감자 이렇게 삶아서 우겨서 그렇죠. 마요네즈에다가 뭐 소시지, 뭐 그렇죠. 홍당무 이렇게 썰어서 넣어서 그게 참 감칠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집이지. 때 네. 그걸 많이 먹고 자랐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 평양식당에 그런 샐러드가 많이 나와요. 요즘 집에는 생일날에만 가면 샐러드가 다 있어요. 네, 마요네즈 나오고 수박이었고 사과였고 맞아. 감자였고 마요네즈 요즘 대세예요. 직접 제조를 해서 먹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제조를 해서. 그 제가 이만갑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게 평양 상류층의 상징하면은 이제 커피. 이제 커피라고 들었는데 지아 씨도 커피 많이 드셨죠, 평양에서? 아버지가 저 커피를 좋아하셔가지고 일본산 커피를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일본산 커피? 뭐 상점에 가서도 있고요. 시장 가면 다 있어요. 뭐 세계 여러 나라 뭐 커피 다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 네. 솔직히 좀 얘기해 주세요. 지아 씨, 강냉이밥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네, 저는 강냉이 밥을 먹은 적은 없고요. 네, 아빠가 그 잡곡밥을 건강상 좋아하세요. 이렇게 그 콩밥 같은 거 네네. 그런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빠 때문에 콩밥을 예. 일부러 지어서 해 먹긴 했는데, 네, 저는 잘 안 먹고. 사실 이만갑을 보거나 이렇게 탈북 얘기 들으면 옥수수밥, 뭐 강냉이밥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어때요? 그런 얘기 들으시면?
네, 정말 내가 이런 말을 하기가 너무 좀 네. 근데 우리 또래 친구 속에서는 그런 걸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우리 이만갑 가족분들 지금 갑자기 순간 멘붕 오신 것 같아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거 나는 참이 네가 이 사람보다 네가 더 어려운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로 말씀하실수록 진짜 위화감 조성돼서 제가 더 이렇게 되고 저기 가서 안고 싶어요. 너무 잘 사시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북한을 좀 이해할 때 하나의 나라이지만 두 개의 다른 사회가 존재해요. 그리고 사실 고난행군 지나면서 김정일이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평양만 살아 있으면은 우리 혁명의 수도 지킬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평양에 사는 사람들과 평양 이외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좀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뭐 옥수수밥을 못 드셨다잖아요. 근데 저희는 옥수수밥이 없어서 못 먹었거든요. 네, 그런 차이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차도 좀 이렇게 평양 사람들은 좀 남다른 차를 좀 타고 그러나요? 평양이 제일 많은 게 벤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삼각별. 왜냐면 그 나는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사람들이 막 벤츠 하길래 내 평양에 놀린 게 벤츠인데 왜 이러나 싶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북한에서는 왜냐면 그 중앙당에서는 다중앙당 차가 벤츠를 몰고 다니고 또 그 선물을 줄 때도 뭐 배우들이나 체육인들한테 벤츠 주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아는 오빠가 또 그 운전 그 기사라서 예. 좀 타보고 좀 그랬었어요. 북한의 기사는 엔지니어입니다. 차를 망가뜨렸다가 다시 붙일 수 있는 그런 그냥 운전하는 기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껍데기는 벤츠 안에 소품은 사실 벤츠가 아닙니다. 다 섞인 거. 서지아 씨.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이게 한국 행을 결심할 때 진짜 뭐 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힘든 결심을 하고 오셨는데 네, 저도 여기서 저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국정원에서 30년을 근무하셨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뭐 속칭 뭐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도 VIP급 예, 고위층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데 확실히 많은 정보에 접근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한 30여 년 이 업무를 했는데 외교관 출신도 있고 중앙당에서 근무했던 사람도 있고 뭐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 고위층 탈북민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런 또 좀 고급 정보들 제가 많이 입수했다고 할 수가 있죠. 어머니 말만 들어도 너무너무 기대되잖아요. 그렇다면 북한 지도자의 비밀, 어떤 비밀일지 화면 보여주세요. 후계자 시절 김정은은 2년간 내모를 했다. 뭘 했을까요? 후계자 시절 김정은은 2년간 내보냈다. 정답. 김일중 씨. 정답 2년간 개인 교습을 했다. 이거 진짜 그럴듯하다. 후계자 네. 개인 교습? 후계자 개인 교습. 요가? 요가요? 필라테스 같은 거요? 약간 갑자기.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저는 성형이랑 외모 꾸미기.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닮아가기, 그러니까 살을 찌우기. 지금 주제가 그 상위 0.01%의 지금 그 주제잖아요. 최고죠, 최고 지도자지요. 김정은이 상위 완전 최고의 상위.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후계자 시절 김정은이 2년간 사치를 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약간 또 귀족이니까. 경제관념을. 귀족이니까. 그것도 이제 후계자 수업의 하나일 수가 있겠네요. 자, 과연 정답이 있을까? 자, 정답 보여주세요. 후계자 시절 김정은은 2년간 군사 복무를 했다. 군사 복무를 했어요? 네, 나오는 선생님 정말입니까? 탈북민들이 이제 군부대에서 근무하다 온 군인 출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네. 강원도에 있는 그 포병부대에서 실제로 그 현역 군사복무를 했다고 진술을 하더라고요. 오. 사병으로. 사병이요? 예. 신분을 속이고. 신분을 만약에 뭐 김정일의 아들이다 하면은 뭐 군대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설마 그게 아들 잘 되라고 교육을 위해서 너 인생의 쓴맛을 좀 알아라 하면서 보낸 건 아닐 테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제가 볼 때는 후계 수업 일환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제 북한에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뭐 현실 체험 이런 걸 많이 시키고 하잖아요. 네. 김정일이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후계자로 양성을 하기 위해서 사병으로 신분을 속인 채.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할 인물로는 알려주되 누군지는 모르게. 그렇죠. 그냥 평양의 고위층 출신 자제지. 이야 대단하네. 그러니까 2년간 어떻게 보면 병영 체험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들리는 말로는 뭐 3년 했다는 말도 있고 뭐 하니까 그러면 횟수로 3년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근무한 거는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2년이 될 수도 있고 하겠죠. 사병으로 이제 복무한 기간이 이제 군 복무한 친구들도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위에서 이제 그 뭐 상급 병사들이 이제 도둑질 같은 거 좀 시키잖아요. 그러면 뭐 배도 고프고 하니까 가서 감자밭 가서 이제 뭐 감자도 캐오게 시키고 뭐 하는데 아마 그 분대장이 좀 잘해줬나 봐요. 이게 뭐 저기 평양 고위층 자제니까 뭐 분대장이 너는 이런 일 못하잖아. 나 걱정하지 마라. 해가지고 분대장이 직접 감자밭 가가지고 감자 이렇게 막 훔치고 해가지고 이제 김정은이 갖다 주면 김정은이가 이제 위에 이제 병사들한테 이렇게 주고. 눈치챘네. 아니 왜냐면은 이제 우리도 군대 생활 하면은 고참이 쫄병 좀 마음에 들거나 하면 또 야 너 고향 어디야? 뭐 같은 고향이거나 하면은 또 잘해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중대장 이 얘기 들으면서 지금 막 웃는 게 이게 나한테 왔으면 내가 잘해줬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인데 지금. 아니 이거 정확히 제일 평양이 먼저 소문들었고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다 알았어요. 우리 내실 때도. 그러니까 군대를 사군단에 나갔는데 집이 혈령이라고 한 거예요. 서류에 혈령이 집이고 아버지는 없고 고향에 어머니랑 계신다라고 서류는 돼 있었고 정치원 한 분밖에 몰랐대요. 한 명밖에. 그리고 싹 다 비밀이 됐는데 그 소문 하다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분대장이 그렇게 이뻐했대요. 그러니까 집이 간부집이지 하니까 또 뭐 일도 할 줄 모르고 하니까 야 너 가서 깡에 좀 채워라 이러니까 저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분대장이 들고 나가서 독실 한번 해왔대요. 그리고 옆팔에 껴안고 계속 같이 자면서 옆에 계속 돌봐줬대요. 그 돌봐주는데 일 잘 못하니까 그런데 그 한날에는 정치돈이 부르더래요 김정은이를. 그래서 또 갔는데 야 너 집 혈령이지? 이래서 네 혈령입니다. 그러니까 너 백살구 많이 나잖아. 집에 보내서 백살구 좀 가져올 수 있어? 이래서 아니 알겠습니다라고 보냈대요. 소대장하고 시켜서. 근데 가던 도중에 소대장은 떨고 펼치고 혼자 가서 선물 백살구를 아예 가져온 거예요. 백살구 또 가져왔는데 뭘 가져왔다는 거야? 선물 백살구, 1호 백살구. 1호 백살구. 장군님 드리는 1호 백살구. 그 백살구를 가져왔는데 4박스나 가져왔는데 정치원이 3박스 혼자 헐 먹고 한 박스만 중대군이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지금 분대장이 그때 바로 제대될 때인데 분대장한테 그랬대요. 분대장이 소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분대장이 야 임마 니 조그맣게 소원 니 말하면 니 풀어줄 거야? 소원이 막 김성정업대에 가서 한데 우리 집 백도 없고 돈도 없어. 이러고 쓱 갔대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연락처를 적어줬대요. 전화번호하고 적어줬는데 분대장이 제대 딱 됐는데 계속 있다가 그 전화번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전화했는데 전화는 안 되고 주소 보니까 평양 어디래요. 그래 평양 뚝뚝 올라갔는데 김정은이 딱 있는가. 그래서 등은아 이랬는데 등은아 이랬는데 이빨 호위성분들 쫙 나가니까 김정은이 한다는 소리 야 우리 분대장님이라고. 그럼 야 인민군대 이런 부대장만 지휘관 있었으면은 인민군대 다 성공한다고. 사실은 그래서? 저도 군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북한에서 제가 들은 소문은 분대장이 저녁마다 도둑질 나가면서 북한 군대는 그래요. 그냥 마대자를 딱 던져주면서 날 따라 앞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그걸 다 채웠는데 주인이 와버린 거죠. 근데 그걸 밀고 도둑질한 물건 가지고 뛰어야 되는데 김정은이만 혼자 못 뛰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한테 이제는 잡혀서 매를 맞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분대장이 그걸 메고 뛰면서 김정은을 데리고 뛴 거죠. 그걸 그렇게 고마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올라간 다음에 이 분대장을 그때 그걸 생각해서 평양으로 데려다가 종합대학 졸업시키고 단간부까지 시켰다라는 설이 있고요. 그 이후에 실제 지금 요즘에 나오는 우리 군 출신들 보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날씨 추운 날, 그다음 명절날 이럴 때에는 지휘관들만 근무서라고 한답니다. 보초 근무를. 사병들 다 재우라고 한대요. 그래서 하물며 지휘관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니 이제 전쟁이 나면 저 우리 병사들이 중대장 동지 나가 막으십시오 이럴 거라고 이제. 이게 사실이고 아니고의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북한 군에 돌 정도가 되다 보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분대장을
김일성 종합대학에 이제 입학을 시켜줬죠. 와. 그 분대장의 부인이 현성월이다 이렇게 돌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그렇지. 그 분대장이 현성월이라고 살고 싶다 해서 야, 그것까지. 소문이 아주 살에 살을 붙어서. 네, 그렇게 소문이 돌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지금도 좀 안 믿기는 게 약간 이게 선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렇게 후계자를 그런 것도 한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김정은이 군 생활을 하는데 군인들한테 안 들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마 김정은이가 군 복무를 어떻게 잘하고 있나 뭐 해서 이제 현지 지도를 한번 갔었나 봐요. 그랬는데 장성택이랑 아마 같이 갔나 봐요. 근데 이제 장성택이가 깜짝 놀란 거야. 거기 딱 저 군복을 입고 있는 김정은이가 있으니까. 장성택도 몰랐구나. 야, 김정은이 네가 왜 여기 있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김정일이도 장성택한테도 그렇게 뭐 비밀 유지를 한 건지. 그래서 신분이 이제 탈로가 나면서 바로 이제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철주 포병공관학교라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군관학교로 이제 입교를 시킨 거죠. 이제 군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장령반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가서도 6개월간. 근데 저는 길선 기자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김정일이 자신의 아들 김정은을 이제 지도자 수업의 일환으로 군복무를 시킨 거잖아요. 정말 뭐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북한의 지도자는요, 당군의 최고領導자입니다. 그러면 군 생활을 안 한 사람은 그걸 감각적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정일이, 내가 이걸 보면서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정상적인 대학 시스템에서는 공부 안 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김정일이는 종합대학에 들어서 6개월 동안 교도대 훈련을 겪었어요. 이건 병사나 똑같아요. 우리가 아는 김정일이는 힘드니까 안 나갔다가 집에 한번 가서 간식 보따리 가득 갖고 와서 병사 자기 동무들한테 주고 병실에서 놀다 나왔지만은 그 사람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언동에 나팔소리나 6개월 동안 했다는데 쓸 것도 없겠는데 이렇게 두꺼운 덕성씨가 3콘까지 나가요. 그렇게 우상화하기 위해서도 얘는 군대 생활을 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말한 그 아름다운 것들은요 다 지어낸 거예요. 네. 그렇게 또 전문 그런 소문을 만들어서 돌리는 기구가 있어요. 북한에는 아주 비밀스러운 기구가. 그 사람들이 자꾸 섯을 붙여서 저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땅구병도 했다고 그러대요. 경력을 다 따져보면 지금 한 50살 돼요. 땡크병 했다고 그랬어요. 나이를 다 따져보면. 전 땡크병, 뭐 공군, 네, 뭐 뭐 중시했다고. 포병도 했대, 땡크병도 했대. 그거 다 따져보면 정상적으로 배우려면 지금 김정은 나이가 한 50살쯤 돼야 돼요. 이렇게 놓고 볼 때는 가긴 벌써 갔는데 그건 뭐 누가 알겠어요. 그래, 분대장도 솔직히 분대장은 가르쳐줬을 것 같아. 알려줬을 수 있어. 귀에다 살짝 조심해라. 누구라고 말 안 했어도. 위에서 사인은 좀 줬을 것 같은 느낌. 사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북한에서는 미담 기사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병실에서 그 밑에 있는 전사들을 내 가족처럼 돌본다. 그러한 약간 미담 기사를 만들어 가지고 봐라. 전체 군인 분대장들이여 따라 배워라. 약간 그런 미담 기사처럼 만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이번에는요, 바로 김여정에 관한 비밀입니다. 김여정은 대학 시절 네모였다. 이게 어렵다. 정답. 네. 메이 퀸? 퀸카. 퀸카. 윤아 씨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김여정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네. 그렇게. 턱을 들고. 진짜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예쁜 얼굴이네. 아니요. 김여정. 갑자기 태어났어. 관계도가 이지는데. 뭐 학생회장이었다. 뭐 이런 것도 아닐 테고. 저는 대학 시절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자, 힌트 드립니다. 보디빌더였다. 쌈장? 쌈장. 비슷해요. 비슷해요? 옛날 말로. 옛날 말로 센 여자? 센 여자? 할머니가 표현한다 했을 때 세 할머니가. 글자입니다. 여로 시작합니다. 여. 여?
여대생이었다. 정답 확인합니다. 여대생이었다. 김여정은 대학 시절 여대생 아니니까. 아니, 너무 재촉을 하니까 급해서 여대생이었다. 대학 시절 여대생이었다. 이거 정답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김여정이가 김일성 종합대학 특설과정을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하니까 그 뭐 6년, 5년 동안 못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위층 자녀들 이렇게 한 20, 30명 꾸려가지고 특설과정을 운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특설과정을 다녔는데 아마 그 당시에 다닌 게 채룡의 아들도 같이 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문이 뭐 채룡의 아들이랑 뭐 결혼을 했다 아마 그런 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성격도 활달하고 뭐 통솔력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신뢰를 그게 이제 그 김책공대 다니다 온 그 여학생 탈북민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평양에서 이제 그 종합대 다니던 학생들이랄지 많이 이제 교제를 많이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김일성 종합대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특설반 다니면서 했는데 한 번은 그 만경대 유의장인가 거기 놀러 갔는데 아마 남학생들이 멈칫멈칫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야, 이 남자들 이것도 하나 못하고 말이야 하고서 그냥 먼저 탁 그냥 용감하게 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말 그대로 여장부 스타일이었었다고. 성격은 되게 애교도 있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웃을 때도 그렇고 막 이렇게 할 때 은근슬쩍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좀 발랄하고 그죠? 네. 그런 거 있지. 그래서 이제 그 요번에 내려올 때 보니까 뭐 일부부장이라고만 나오더라고. 직책이 원래 그 제1부부장 했던 최희가 요번에 이제 뭐 부위원장으로 같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 직책을 아마 김여정이가 수행하는 것 같고 그 일부부장을 하면서 지금 그 김정은 그 행사 있잖아요. 현지지도 간다든지 전반적인 행사 그 다 총괄해서 하고 있거든요. 간혹 이제 현지지도 할 때 보면은 김여정이가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좀 움직인다면 사실 김여정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전에 이제 김정일이 생존 시에 이제 공식 후계자로 이제 김정은이가 이 선포되기 전에 군부대 현지지도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먼저 가가지고 현장 다 장악해서 준비하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가 했던 역할을 다시 이제 김여정이한테 이제 시키는 거죠. 하긴 얼마 전에 한국에 왔을 때도 김여정이 모르겠습니다. 그 목의 각도 때문인지 어쨌든 다들 야 포스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만갑 식구들 혹시 북한 내에 있을 때 뭐 김여정 얘기 들은 건 없어요? 북한에서는 거의 뭐 소문이라도 우리가 말해도 안 되는 그런 소문이었고요. 저희는 한국에서 이렇게 들었던 건데 사실 2011년에 처음 우리가 그 언론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김정철하고 싱가포르에 공연 갔을 때 우리 그 언론 그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통통하고 저희 김여정이다 이렇게 찍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김정은 등장하면서 나왔을 때 너무 몸이 말라가지고 우리가 언론에서 봤을 때 뼈결핵 아니냐, 분명히 병에 걸린 것 같다. 그러면서 혹시 채룡의 아들이랑 같이 공부했으니 결혼한 거 아니냐. 그래서 혹시 뭐 애를 낳았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그 설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그 정부 관계자가 그런 발표를 했어요. 남편이 1985년생이고 일반인 출신인데 대학교 같이 다녔고 지금 그 대학교를 마치고 중앙당 어느 그 간부직에서 지금 일하는 아주 그 좀 진중한 남자 그런 남자를 해서 지금 그 결혼까지 하고 애까지 낳았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30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한 우리 나온호 선생님이 말하는 북한 지도자의 비밀, 다음 비밀 보여주세요. 김정은과 리설주를 만나게 해준 사람은 네모이다. 야 이건 진짜 꼭 맞추고 싶다. 분대장이다. 다 분대장이었네. 저는 이 내용을 이만갑에서 봤습니다 예전에. 네? 오. 누가 만나게 해줬다. 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봤거든요. 좋아요. 김정은과 리서주를 만나게 해준 사람은 현송월이다. 현송월이다. 네. 나도 그런 것 같다. 네. 아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그랬고 다 말도 안 되는 아유.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 아니요?
아버지 중매. 예, 아버지 그래서 중매. 김정일. 김정일이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워낙이 왕조 같은 네. 곳이니까 김정은은 가만히 보면 아버지 말은 되게 잘 들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일본 가서 놀다가 잡혀 콘서트가. 뭐 어디 에릭 클랩튼 좋아한다고 콘서트 다녀 이러는데 이 아들만큼은 군대 가라면 군대 가고 그렇네요. 말을 좀 잘 들었던 아들이 아닌가.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김정은과 리설주를 만나게 해준 사람은 너무 궁금해요. 누굽니까? 맞았어요. 우와. 아니 웃기려고 얘기한 건데. 진짜냐가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김정일입니다. 근데 김정은을 어렸을 때도 김정일이가 엄청 기여하고 제일 총애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옛날 그 고용이가 김정은의 엄마죠. 네. 이제 김정일 보고 싶으면은 김정은이한테 전화를 하게 했다는 거야. 김정은이가 전화해가지고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아양을 떨면은 김정일이가 다른 거 공식 일정 딱 접어두고 이제 그 김정은이 보러 관제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김정일이가 그렇게 이제 김정은을 어려서부터도 이렇게 총애하고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설주가 김정일이 있고 이제 쭉 있는 데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김정일 눈에 확 띈 거야, 이설주가. 사가 걸어온 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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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저국이 걸어온 승리의 그일을 빛나네. 김정일이 평상시에 그 엄마가 김정숙이잖아요. 그 엄마에 대한 그 사랑 이런 게 막 많이 부족하고 막 엄마를 그리워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설주를 딱 보니까 엄마 젊었을 때랑 똑같은 거야. 야, 진짜 쟤는 사과같이 예쁜 미인이다. 그렇게 하면서 아, 제 며느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김정은이한테 소개를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이제 첩보가 있습니다. 네. 김정일 엄마 그 초상화 그리다가 온 분이 한 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한테도 물어봤더니 이설주 얼굴이 진짜 김정숙이 그 젊었을 때 얼굴이랑 비슷하답니다. 그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들이면 따로 있는 거죠? 그게 아무나 그릴 수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그렇죠. 1호 화가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사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김정일의 그 엄마를 닮아서 며느리를 삼고 싶어서 약간 드라마 같잖아요, 이런 그렇지. 얘기들이. 혹시 평양에 계실 때 기자셨으니까 이런 얘기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김정일이가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 애정과 그게 엄청나요. 엄청 생각해서 그 엄마가 죽으면서 자기한테 준 요만한 권총 있죠. 그걸 평생 차고 다녔어요. 어느 배우를 볼 때는 우리 어머니처럼 생겼다. 항상 그래요.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그리고 개별 파티에 부르기도 하고 충분히 김정은이 그 집착성, 그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 하고 그 집착성이면 나는 이거는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고 봐요. 네. 그럼 작년에 한국에 온 우리 옥별 씨는 혹시 김정은 리설주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도 북한에 있을 때 그 이설주가 그 운하수학단 공연할 때 그 김정일이랑 같이 관람이랑 하면서 그 리설주가 토대도 좋고 또 그 리설주 애기가 장난이 아니라고. 애교가 네. 어떻게? 지금 옥별 씨가 애교가 장난 아닌데요? 그 리설주가 공연할 때 보면 막 그 인상 쓰고 하는 게 너무 그런 데 반하게 되었고 했다고. 옥별이의 옹알이는 정말 애교가 있네요. 아니 지금 요새 많이 변했어요 좀. 저요? 더 예뻐졌어요 이렇게. 한국 생활이 좋은가 봐요. 네, 한국 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뭐가 제일 좋아요? 제일 관심 있는 거 요즘에. 뭐 학원 다니면서 배우고 하는 게 뭐 배워요? 지금 피부 미용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더 좋아지고 있구나. 네, 아까도 대현이가 누나 피부가 엄청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화장도 되게 예쁘게 하고 한국에 별로 안 오고 싶어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별로 관심 없었죠.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던가 하는 게 뭐라고요? 얼마 전인데. 네.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래도 막 지금 사는 생활이 너무 만족하고 북한에서 살던 생각이 너무 막 친구들끼리 만나서도 어디 가서 놀 데도 없잖아요. 뭐. 그렇죠. 그래서 무슨 진짜 재미가 없죠. 여기서는 어디서 놀아요?
코인 노래방도 가고 코인 노래방. 자본주의의 꽃이네. 코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 재밌죠? 코인 노래방 재밌죠? 재밌어요 진짜. 뭐가 제일 재밌어요? 코인 노래방 가보면. 일단 잔돈 쓰는 것도 재밌고. 봐봐, 벌써 남쪽에 온 게 그걸 잔돈이라고 얘기하잖아. 지금 네. 역시 나원우 선생님하고 얘기하면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좀 신빙성도 있고 좀 재밌어요. 북한 상류층의 첫 번째 조건이 평양 거주, 그리고 두 번째는 출신 성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출신 성분 좋은 사람들 중에서도 탑 중에 탑, 굉장히 하이 클래스인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 심지어 이분은 고난의 행군도 몰랐대요. 예, 김은진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진에서 온 김은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일빨치산 출신인 할머니와 나선시에서 가장 큰 병원 원장을 하셨던 아버지 덕분에 집에 창고에 막 돼지고기, 어리알 그리고 뭐 염소고기 쌓아놓고 먹을 정도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 이 자리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서 이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 잘 살았다는 얘기를 할 때 항상 먹는 걸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면 뒤에서 또 우와. 아라랑 누나랑 저 돼지고기 오리알. 우와. 인상이 참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명찰에 병원장 딸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병원장 딸의 그 캐스팅된 그 이미지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 그러네. 고난의 행군을 몰랐다. 그러게요. 아 나도 알고 있는데 고난의 행군. 나도 알고 있는데 고난의 행군을 모르셨어요? 네, 권한의 행군은 사실 뭐 몰랐다기보다는 바깥 세상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집에만 있고 했었으니까. 네, 그때 그냥 저희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풀도 뜯어먹고 해서 지금 땅에 풀이 없을 정도다. 그러니까 집에 식량을 절대로 내가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이렇게 가져갔어요. 쌀이랑 이제 쌀겨도 같이 가져갔는데 애들이 정말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살고 있구나. 네, 그때 네. 제가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소개하실 때 들었는데 그 항일 빨치산이라고 할머니께서 근데 정확히 항일 빨치산이 뭐예요, 정확히? 항일 빨치산이라는 거는요, 이제 그 일제 강점 시기에 김일성이랑 같이 싸운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덕분에 저희 아빠가 채령의 아버지인 채연이 밑에서 군사복무를 하시다가 2년 만에 입당도 하셨고, 나중에는 그 이제 항일 투사들 덕분에 의대도 가게 되셨어요. 굉장히 이거구나. 할머니가 막 옛날에 항일투쟁하고 했던 얘기도 좀 해주셨어요? 네,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김일성이가 94년도에 죽었거든요. 근데 김일성이한테 인사를 하고 왔어요. 근데 할머니가 오자마자 엄청 울면서 아이고 내가 김일성이랑 같이 싸웠는데 우리 한별동지랑 같이 싸웠는데 버천버 전투 때도 엄청 많이 죽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저희는 그 학교에서 혁명역사 교과서에서는 버천버 전투는 그 항일투사들 17명이서 김일성이랑 같이 2,000명을 때려 눕혔다고 이렇게 배웠어요. 맞아요. 네, 그랬는데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말했던 게 사실이구나. 네,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네, 아니 근데 한국에서도 사실 아버지가 뭐 의사 이런 분이시면 엄청 금수저인데 병원장 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도 진짜 금수저 뭐 그러신지 어떠신지. 네, 뭐 근데 금수저를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북한은 그때 아빠 원장 하실 때는 뭐든 지금도 그렇기도 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무료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병원 원장이라고 해서 별로 금수저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돈 안 받으면 뭐 받아요? 좀 좋은 치료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뇌물을 갖다 주고 네 이렇게 그래서 치료를 네 직접적으로 현금을 받거나 이렇게는 못 살아요. 시병원 원장쯤 되면요. 예전에 북한이 공급이 잘 될 때는 정말 권한이 있고요. 지금 병원장들은 사실 이제 말한 것처럼 다 무료 시스템이고 병원에 나오는 약제가 하나도 없어요. 텅텅. 환자한테 무슨 약을 쓰세요라고 하면 그분은 시장에 가서 사오는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진단서나 이런 걸로 뇌물을 받거든요. 진단서. 네, 이런 걸로 원장님들이 뇌물 받고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근데 원장쯤 되면 던주보다는 조금 더는 좀 없는. 저희 그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왕진하는 한의사였대요. 근데 자격증은 없는데 네. 그냥 그렇게 하고 다니셨던 거예요. 근데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진료를 잘 봐주지 않아요. 근데 진료를 봐주는 사람이 있는데 뭘 꼭 가져가는 사람, 뇌물을 갖다 주는 사람한테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할아버지도 월급이나 그런 것보다 그것 때문에 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져다 준 그 뇌물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 원장이라고 하면 뇌물을 정말 집에 쌓아둘 정도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그 뇌물을 받은 게 뭐 돼지고기도 있고 오리알도 있고 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은진 씨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많이 먹었던 건데요. 키쿠라고 이제 그 메뚜기 가루를 원래 사람들이 메뚜기를 농장에 나가서 잡아요. 그거 파느라고. 근데 저희 집은 그거를 사줬어요. 키쿠라고. 네, 그런 거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메뚜기 가루 먹으면 키가 크나요? 네, 저도 먹어봤어요. 아 정말? 대현이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파는 게 있거든요. 메뚜기 가루라고 약재인데 그거 사서 먹었어요. 큰 효과는 없나 봐요. 실력이 있으셨나 봐요, 아버지가. 네, 실력이 있었어요. 주로 아빠는 간부들만 치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아빠를 데려갈 정도로 왕진을 많이 하셨어요. 주로 했던 과목이 뭐예요, 아버지가 주로? 아버지 원장 때는 수술을 많이 하셨어요. 외과. 오우. 외과 수술. 아, 이거 보통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어느 지금. 특별히 어느 부위가 있어요? 뇌 수술을 많이 하셨어요. 대박이다. 아니 근데 뇌 수술해서 그 겨우 어리아리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기준이고 북한에서 어리아리 얼마나 귀하고 비싼 건데요. 근데 은지 씨네는 뇌물을 받아서 이렇게 부가 축적되신 거잖아요. 쌓여서 먹을 만큼. 근데 우리나라도 저 김영란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뇌물이. 예. 북한에서는 뇌물 이게 뭐 합법입니까? 뭐예요? 아니요, 뭐 불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북한에서는 그냥 법이 있지만 제 뒤에 가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옥별 씨 어머님도 대단했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는 그 양곡을 책임지다 보니까 이렇게 가을철에는 막 분배 줄 때 그 분주서장 그 와이프들이 막 집에 이런 생필품이라든가 아니면 담배 네. 그런 걸 막 집에 저희 혼자였는데 막 갖다 줘요. 저희 집은요. 너희 집도 뇌물 좀 받았죠? 네. 저희 아버지가 출판 지도국 책임 감독은 했었는데 양강도 안에 있는 사진관들이 분기에 한 번씩 저희 아버지한테 도장 받으러 와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분기에 한 번씩 오는 게 엄청 많아요. 담배가 창고에 꽉 차 있어요. 담배가. 고양이 담배가. 저 그거는 몰래 훔쳐다 팔았어요? 대현 씨가? 아버지가 그때 제가 뭘 싸먹겠다 할 때마다 담배를 한 버릇씩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어느 방송을 봐도 밀수했다, 뇌물 우리 엄마가 많이 받았다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만갑밖에 없어요. 음식들이 아무리 뇌물이 들어와도 고난의 행군 때는 뇌물을 줄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고난의 행군 때도 잘 드셨어요? 아, 고난의 행군 때는 사실은 뇌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먹는 게 먼저지 막 치료를 받거나 이게 먼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의 행군을 안 겪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간부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는 뇌물을 계속 주죠. 아니, 병원장님 때문에 이렇게 아버님 때문에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호화로운 생활이랄까? 음식적인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구애받지 않는 생활을 하신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즐겨 먹던 게 있으셨다면 어떤 거를 평상? 저는 해산물 많이 먹었었어요. 해산물. 낮이니까. 씨푸드. 오케이. 네, 그 뭐 명태라든지 대구, 네, 그다음 뭐 대구탕이랑 그리고 오징어.
근데 저는 여기 와서 그 해물탕을 잘 안 먹어요. 너무 질려서 안 먹고 오히려 북한에서 저는 고기가 많이 생겨서 한 번에 생겨요. 저희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그걸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안 먹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고기를 더 잘 먹고 해산물을 잘 안 먹어요. 질려서. 과일은 이제 뭐 배는 뭐 원래 좀 흔해서 많이 먹었었고요. 그리고 내가 제일 특히 좋아하는 거. 겨울 같은 때는 배가 얼으면 새까매져요. 그렇죠. 그거를 냉동인 상태에서 먹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귤이랑 레몬 같은 거 레몬? 그걸 계속 먹지는 못했어요. 레몬을 어떻게 먹어요? 그건 시장에서 팔아요. 레몬을 북한 시장에서 판다고요? 팔아요. 그냥 먹어요, 레몬을? 네, 그냥 먹어요. 시잖아요. 그래도 레몬이 아니 그래도 그게 북한에 없는 과일인데. 북한은 레몬을 그냥 먹어요? 얘기만 해도 침 나오지 않아요? 저 진짜 우리 성주 씨의 저런 표정을 처음 봤어요. 지금 왜, 이제 왜? 우리 은지 씨가 뭐 배는 흔하고 하니까 배 흔하지 않아요? 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어요. 그래도 이제 배움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뭐랄까 아까 잠시 제가 이제 먹먹했었던 게 라선시 하니까 저한테 특별한 도시예요. 왜냐면은 제가 경성에서 이제 꽃제비를 하다가 거기서 아이들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져가지고 기차를 타가지고 내렸는데 그게 라선시였어요. 라선시에 이제 가가지고 시장에 제일 먼저 갔죠. 가니까 저희가 7명이었는데 저쪽 편에도 한 7명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서로 손에 잡히는 뭐 몽둥이부터 돌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엄청 싸웠죠. 그게 제가 처음 갔던 라선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한참 싸우고 나서 하나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게. 제 친구 중에 이제 명철이라는 아이인데 그때가 1999년도 겨울이었어요. 모자 여기 겨울 모자 이렇게 스케이트 모자 썼는데 모자에서 막 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모자를 벗겼는데 이제 여기가 완전 다 터진 거예요. 또 잘 것도 없고 하니까 이 친구를 데리고 그 옥수수를 자르면 옥수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천막 같은 걸 만들어 놓거든요. 천막.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 친구를 우선 눕히고 그때 돈이 15원 있었어요. 15원 있어가지고 장마당에 가서 빵을 하나밖에 못 샀어요. 한 요만한 빵 샀는데 이 친구한테 갖다 줬죠. 갖다 줬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그거를 7등분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꽃제비를 시작할 때 약속이 있었어요. 절대로 훔친 빵 혼자 먹지 않는다. 그 친구가 이제 7등분 하더니 이제 아유 참 죄송해요. 아우. 일곱 등분을 하더니 이렇게 한 조각씩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먹었죠, 다 같이 먹고 나서 그 친구 재웠어요. 근데 너무 추워하길래 저희가 그 친구를 가운데 놓고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잤어요. 자고 아침에 이제 다 일어나고 그 친구는 이제 자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눈으로 이렇게 막 손 씻고 하는데 그쪽에 멀리에서 그 주인인지 몰랐어요. 남자가 오더니 갑자기 저희 보고 왜 여기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갈 거다 하니까 이 사람이 들어오더니 쭉 상황을 보더라고요. 보는데 저 누구냐 그래가지고 친구다 그러니까 야, 쟤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니 무슨 방정맞게 그런 말 하냐.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오더니 이렇게 툭툭 쳐보더니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전날 저녁까지 이제 빵을 7조각을 나눠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안 울어요. 그래서 그냥 보고 있었죠.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묻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묻으려면 땅을 파야 되는데 땅도 다 얼었고 팔려면 곡괭이가 있었는데 곡괭이도 없고 이분한테 말을 했어요. 구루마하고 곡괭이를 좀 빌려달라. 그래서 구루마 빌려주고 거기다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보니까 웅덩이가 있더라고요. 땅을 팔려 팔 수가 없었어요. 꽁꽁 얼어가지고 웅덩이에 놓고 이제 그 친구를 이제 거기에 누이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땅을 못 파가지고 그냥 돌을 주워다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게 마음에 걸렸고 아까 라선시에서 왔다고 하니까 저한테는 이제 친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라선시 하니까 명철이가.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이 참. 지금 뭐 성주 씨 얘기까지 들었는데 아무튼 빈부격차는 어디든 있습니다만은 이건 빈부격차로 논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북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곤한 이가 너무 많고 위에 일부의 지도층, 그 부유층이 살기 위해서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북한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아주 다양한 분들 만나면서 되게 또 재밌기도 하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첫 출연하신 찬민 씨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너무 즐거웠고 또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아라 씨와 두 번째 만나고. 네. 자, 오늘도 봄이죠. 봄인데 지금 북한과 미국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봄이 오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디 아지랭이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